예,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순서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원고 보내실 때 그러시죠. 정말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곤란하고 어렵다고. 네. 그러죠. 근데 영화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겪어내야 할 일들이 뭐 가상이든 다큐든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때 그러한 때 그러한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차분하게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 2편을 골라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그거 공기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네. 막 그런 네. 얘기 읽어주셨잖아요. 네. 저도 극장 갈 때마다 항상 그런 거 느끼거든요. 목숨 걸고 영화 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뭐 쉬는 시간에도 제대로 환기도 안 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상통로라든가 이런 거 잘 안 되어 있고요. 네. 쉬는 시간도 불을 안 켜는 걸 보면 청소 상태도 굉장히 나쁘다는 소리거든요. 공기도 네. 엄청 나쁘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장 쪽도 한번 안전점검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먼저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1945년도 작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군요. 네, 군픽과 자존심을 바꾸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엘리아 카잔이고요. 참 이 감독은 정말 별거 영화의 다 했어요. 클래식이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주연은 도로시 맥가이어와 조안 브론텔이 출연했고요. 상영 시간이 129분이나 되지만 전혀 상영 시간을 의식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엘리아 카잔 감독에 대해서는 아마 이 시간에 메카시 선풍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달리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엘리아 카잔이 만든 영화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신사협정,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혁명아 자파타, 워터프런트, 에덴의 동쪽, 군중 속의 얼굴, 초원의 빛. 거의 영화사의 고전이라는 각 장르의 최고작들은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감독이에요. 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엘리아 카잔 감독이 단편 영화와 연극 무대 연출을 오가다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첫 번째 영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DVD 출시 제목이 브루클린의 나무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원 제목이 A Tree Grows in Brooklyn이고 또 알려지기도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로 소개할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DVD가 또 그 번역이 엉망이에요, 좀.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베티 스미스가 1943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에 기초했어요. 네. 소설은 출간되기 전부터 여러 스튜디오가 판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 폭스가 판권을 확보했고요. 원작자 베티 스미스의 예일 드라마 스쿨 동기생인 엘리아 카잔 감독이 영화 감독 데뷔작으로 연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원작이 워낙 뛰어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긴 하지만 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첫 영화 연출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입니다. 엘리아 카잔이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엘리아 카잔이 1909년에 태어났고요. 이 작품이 네. 1945년이니까 그러니까 36살 때. 네네. 네. 가족의 신화를 전혀 믿지 않는 냉정한 근데 현대인이라도 1909년에 태어난 거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아니 여기 써왔는데요. 저는 숫자에 아주 약해서 그래요. 연대기 외우는 게 정말 힘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쭤보고도. 네. 네. 보통 가족의 신화를 믿지 않는 냉정한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대인이라도 눈물 없이는 아마 볼 수 없는 그래요? 그런 흑백 고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감동을 강요하는 그런 심파주 영화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오해, 유한한 삶, 이상을 억누르는 현실을 목도하는 데서 오는 이성의 소용돌이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만큼 울컥하는 감정을 유발해 놓고선 이내 차분하게 다독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감독의 연출력에 더욱더 감동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처럼 극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감성과 상상력이 남다른 11살 소녀 프렌시, 이 역할을 패기 앤 가너라는 아역 배우가 맡고 있는데요. 네. 이 소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6살에 데뷔한 아역 스타 패기 앤 가너의 해맑은 얼굴에 어리는 기쁨, 근심, 연민과 미움, 상실감, 자부심,
굴욕감, 그리고 눈물과 기도는 관객의 심금을 울린다는 진부한 표현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네. 패기앤 가너는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로 그의 가장 뛰어난 소녀 배우로 뽑혀서 네. 1946년에 아카데미 청소년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서민 공동주택이 즐비한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에 사는 아이리시계 이민 가족인 놀란네 가족. 아버지 조니 놀란은 감정이 아주 풍부하고 낙천적인 음악가이지만 그리고 가족을 몹시 사랑하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은 데다 술까지 좋아해서 아내 케이티를 점점 냉랭하게 만듭니다.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하면서 푼돈을 모아서 네 가족의 보험료를 내는 어머니를 보면서 프랜시와 한 살 터울의 남동생 넬리는 고물을 수집해 팔면서 어머니를 돕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을 A 섹션부터 차례로 읽을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상상력도 풍부한 소녀 프랜시는 무능한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고 연민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는 현실적인 어머니는 프랜시가 그 상상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냥 흘려듣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케이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려하게 꾸미길 좋아하는 이모 시시가 등장하는데요. 생활고에 찌든 케이티 그리고 감수성 예민한 프랜시, 주눅든 가장 조니를 응원하는 구원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서민 가정의 아주 소소한 일상을 그리면서도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그건 아마 이들이 궁핍과 자존심을 맞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 어린 자녀에게도 잘못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놀란 가족을 포옹하고 베풀 줄 아는 이모가 중심 인물이라면 또 조연들도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네.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을 하는 경찰관 아저씨라든가 이들 놀란네 가족이 아버지를 잃고 그 힘들어할 때 외상 대금을 받으러 온 대신에 부조금을 전하면서 일자리까지 주는 술집 아저씨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피아노를 이렇게 이 가족에게 주거든요. 주면서 언젠가 $15가 생기면 피아노를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하는 노부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존심을 이 가족에 거저받는 게 아니라는 걸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이처럼 인물들이 그 주연이든 조연이든 아니요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조차도 꼭 등장해야 될 때 등장해서 아주 감동을 전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잊고 싶지 않은 장면이 아주 많아요. 그래요. 프랜시가 아름다움에 대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고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게 아닌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애들로 표현한 걸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은 야단만 칩니다. 왜 그런 질문이나 하냐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부자 동네 학교로 전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프란시는 부자 학교에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파이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너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 그렇지만 상상력만으로 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 아는 걸 솔직하게 쓴 후에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밤마다 밤인사를 할 때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걸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나무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나무를 공짜로 얻기 위해서 나무밖에 전령하는 프랜시와 넬리가 그런 결연한 표정 그리고 한방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공짜로 얻어온 나무를 전하는 그런 기쁨에 찬 표정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두 자녀를 위해서 남편의 사인이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그건 빼고 폐렴만 기독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케이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옥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거니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요. 아버지의 단골 이발가게로 가서
아버지가 쓰셨던 쉐이빙컵, 이게 단골 이발 가게는 네, 사람마다 하나씩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찾아와서 침대 밑에 낡은 트렁크 안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썼던 글을 어머니에게 낭독해 드립니다. 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이름인 조니를 붙이고 딸을 낳으면 아버지가 부르던 노래 애니 로리로 이름 붙이기로 하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울지요. 그리고 프렌시가 졸업하는 날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했다는 꽃다발과 카드가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셨던 거죠. 네. 그렇다고 이렇게 우울하게만 끝나냐 하면요.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 장면쯤에는 프렌시가 남학생의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남동생에게 물어봐요. 내가 예쁘니?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성장을, 그렇죠. 프렌시의 성장을 예감케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영화 제목이자 주제를 전달하는 주요 소재이고 극 중에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온 가족이 좋아하던 아파트 공공마당에 나무가 잘리는 걸 본 프렌시가 아버지에게 창밖에 우리 나무를 죽여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쉽게 죽지 않는다. 시멘트 바닥에서도 자라지 않았니?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라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오래된 시멘트를 뚫고 저렇게 자라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가죽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방풍용이나 그늘용 나무라고 합니다. 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위무해주는 고전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촬영 당시부터 명작이 될 것을 예고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매일매일의 촬영분을 보고 크게 만족한 영화사 폭스사에서는 컬러로 다시 찍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엘리아 카잔 감독이 거절했다고 해요. 만일 컬러로 찍었다면 궁핍한 놀란 가족과 이웃의 삶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프렌시가 아버지와 함께 부자 동네를 이렇게 거닐면서 저 노란 집이 우리 집이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관객의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극 배우와 연극 연출가 출신답게 엘리아 카잔 감독은 배우 연기의 지도에 아주 능한데요. 아쉽게도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1946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아버지 역할을 맡은 제임스 던 그분 한 분만 상을 받았어요. 광대처럼 아주 서글픈 배역인데 관객의 연민을 자아내는 아주 좋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을 맡은 배우도 사실 미인이랄 수 없는 도로시 맥카이어이지만 이렇게 초창기 배역에서부터 이렇게 생활고와 자존심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직한 아내라든가 어머니 상에서부터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두 아이와 더불어 명랑하게 살려고 애쓰는 과부로의 변신까지 아주 극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요. 1945년에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가 선정한 1945년도의 탑 10 영화에 꼽힌 적이 있고요. 1951년에 그 조지 에버트가 감독한 허버트 로스라고 이렇게 춤 영화를 많이 만든 그 감독의 안무를 맡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1974년에는 텔레비전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이렇게 리메이크 영화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렇게 1945년도작 원작의 품격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원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를 왜 만드나 모르겠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그럴까요? 있다고 욕심을 내는 거겠죠. 근데 항상 그게 안 맞았죠. 리메이크작 중에 좋았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또 케이블 방송에서 그 영화 벤허를 어떻게 시리즈를 정말 근데 정말 조잡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어요? 정말 그건 아니었어. 근데 엘리아 카잔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이게 리스트를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거기에 비비안 레이 말론 브란도 초원의 빛 나오는 그 나탈리 우드. 너무 왜 가슴 한켠이 아련한 초원의 빛은 그렇고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는 정말 우리 마음의 추악함. 그래서 또 쓸쓸함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초원의 빛이 국내에 개봉됐었을 때 첫사랑의 아마 거의 그런 대표적인 영화로 불렸고 거기에
썼던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그게 굉장히 유행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Splendor in Grass.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또 놀라운 사진이 하나 올라왔네요. 세숲길 정화님. 국민 통제 하나는 세계 1등이네. 그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차 처음 봤네요. 이거 새로 들어온 차인가 보죠? 막는 이 차에 양날개를 펴서 딱 막는 벽이 되는 그런 트랜스포머급이라고 세숲길 정화님이, 참, 돈 써야 할 때 하고, 좀 안 써도 되는데 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죠? 변신자동차, 트랜스포머, 정말 참,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세숲길 정화님 사진 봤습니다. 그래, 오늘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 제목도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조용한 혼돈? 네.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네. 조용한 혼돈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아마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한 혼돈은 먼저 아까 엘리아 카잔 감독,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엘리아 카잔 감독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듯이 네. 난니 모레티라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출가, 연기, 제작, 편집, 배급, 극장주 노릇까지 혼자 해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언 영화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은 우리 시대 사람인가요? 네. 1953년도생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탈리아 감독입니다. 네. 원래 혁명 열기가 유럽을 휩쓸던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10대를 보낸 난니 모레티는 68세대의 분노를 그린 나는 자급자족한다로 감독 데뷔했습니다. 네. 대도시 좌파 중산층을 비꼰 에체 본보라든가 희망 없는 감독의 영화 만들기 과정을 담아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좋은 꿈꿔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고요. 이탈리아의 혼란을 묘사한 미사는 끝났다로 베를린 영화제 은곤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탈리아에도 역시 예술 영화를 상영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1986년에 자케르 필름을 차려갔고요. 그리고 극장도 하나 개관을 해서 완벽한 1인 시스템으로 자기 영화라든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니 모레티는 우리나라에 좀 늦게 소개됐어요. 1994년도 작품인 나의 즐거운 일기. 이 작품이 칸네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습니다. 네. 스쿠터를 타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현실을 진단하고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난니 모레티의 저는 최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모든 이런 이탈리아 거리라든가 작은 스쿠터 그리고 난니 모레티가 직접 주연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말 좋게 보았습니다. 근데 잠깐 질문할게요. 가끔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영화가 우리 아마추어들이 볼 때는 재미있는 영화가 아닐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역시 이렇게 난해한 영화는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감성으로 다가오지 않는 영화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영화들은 안심하고 조합원님들 정도라면 의식 있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더욱더 재미없었다는 말 못하게. 네. 조용한 혼돈은 난니 모레티가 직접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던 아들의 방하고 항상 주연을 해요. 자기 영화에. 아들의 방하고 비교해 보시면 참 좋을 드라마예요. 국내에도 개방되었던 아들의 방은 2001년도에 난니 모레티가 직접 연출하고 시나리오 쓰고 주연을 맡았던 작품인데요. 사고로 아들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방에서는 난니 모레티가 외부로 향한 시선을 개인이나 가족, 죽음으로 돌린 그런 작품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조용한 혼돈은 난니 모레티가 직접 연출하지는 않았고요. 산드로 베네레시의 베스트셀러에 기초해서 이탈리아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된 그런 책을 가지고 만든 안토니오 루이지 그리말디의 연출 작품입니다. 네. 난니 모레티는 조용한 혼돈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와 주연 배우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들의 방에서 난니 모레티가 사고로 아들을 잃고 슬픔이 무너져 내리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으로 분했었었는데요. 네. 자신의 연출작이 아닌 다른 감독 작품에는 거의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들의 방에 말하자면 이란성 쌍둥이격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한 혼돈에 참여해서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회사의 중역인 피에트로 이 역할을 난니 모레티가 맡고 있죠. 네. 유명 영화 배우인 동생 카를로와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해줍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쓰러져 죽은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구해주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는 아내가. 네. 그리고 어린 딸 클라우디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 피에트로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어디 갔었어라고 묻습니다. 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피에트로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학교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게 라고 말합니다. 네. 피에트로는 딸의 교실이 올려다 보이는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식사를 하고 전화로 회사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피에트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대신 찾아오는 거죠. 네. 결혼 전에 연인이었고 연극 배우인 처제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언니가 뭐 병을 앓고 있었다라든가 뭐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동료들은 합병에 따른 이해관계와 개인의 걱정들을 털어놓고 가고요. 동생은 너무 힘들면 마약을 하면 어떠냐고 권하기도 합니다. 다 도움이 안 되는 군중이었군요. 네. 네. 여름에 시작된 피에트로의 공원 생활은 눈 쌓인 겨울까지 이어집니다. 한 여인을 구한 순간에 아내를 잃은 중년 가장 피에트로. 갑작스런 비보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요. 딸의 등하교를 지키면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은 종교에 기대거나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상실의 슬픔을 다루는 데 서툰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에트로가 외견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감정이 메말랐다거나 도 같은 성자로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슬픔의 극복 방법이 남과 다를 뿐인 거죠. 피에트로는 아내가 동화 작가와 평소에 주고받았던 메일을 훔쳐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면서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참 인간적인 갈등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어쩐지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웃과의 평범한 대화에 섞이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타고 다녔던 항공사 이름이라든가 살았던 집 주소 등을 막 외우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참 인간으로서 안간힘을 네. 쓰는 그런 과정이겠죠. 네. 그리고 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장애인 소년하고 커다란 개를 산책시키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끼니를 책임져주는 공원의 매점 주인과도의 관계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일이 공원이란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과 혼돈의 소용돌이를 안고 있는 처제와 남동생, 회사 동료들은 피에트로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원의 현자가 되다시피 한 피에트로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건 오히려 그들입니다. 네. 갑작스런 이별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죠. 펑펑 울며 슬퍼하기도 하고 무작정 거부하며 이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훌쩍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혼돈의 주인공 피에트로의 방식은 굉장히 남다르죠. 아내 대신 딸아이의 책가방을 챙기는 것도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는 것도 서툰 피에트로지만 회사 일에서 벗어나 늘 딸의 곁에 있어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딸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피에트로의 새로운 일상은 평온하지만 예를 들면 신문을 읽는다든가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간간히 산책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피에트로의 평정심은 외투롭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슬픔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딸도 아무렇지 않은데 행동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에트로는 차 속에서 격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그 포스터가 그 벤치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네. 조용한 혼돈의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랄까 할까? 그것은 이제 그 피에트로가 자신이 구해준 여성과의 그런 어떤 정사를 상상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꿈 같은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제 피에트로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학부모 회의장에서 기절하기도 하고요. 네. 자동차 안에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뒤섞인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던 피에트로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별 앞에서는 무력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이 남자의 내면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모든 통과 의례를 거쳐서 피에트로는 딸의 성숙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딸이 말하는 거죠. 겨울이 되었을 쯤에 아빠 더 이상 학교에 오지 않아도 돼. 아, 네, 그래서 이제 딸도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네, 거죠. 그래서 진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피에트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네. 조용한 혼돈은 영리한 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회문,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뜻이 되는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초반신을 통해서 전개와 결말을 예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니 모레티의 빼어난 표정 연기로 인해서 관객은 공원에서 새 계절을 보내는 피에트로에게 공감과 지지를 보내게 되고 그렇지만 안도가 섞인 긴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네. 우리 역시 피에트로처럼 저마다의 조용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고 또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네. 부디 그 세월호 가족들도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닷가와 공원과 실내라는 한정된 로케이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주연 배우들도 많이 나와요. 영화 네. 마지막에는 피아니스트의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가 깜짝 출연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들으셨지만 음악도 굉장히 잔잔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상도 많이 받았고요. 2008년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공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로만 폴란스키. 근데 난니 모레티를 비롯한 어떻게 배우, 이 사람은 감독으로 먼저 출발했나요? 배우로 먼저 출발했나요? 거의 동시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나리오를 쓴 영화를 연출을 하면서 자기가 출연도 하고 제작비도 되고 네. 극장도 만들어서 상영도 하고요. 네. 그게 다 가능한 네. 그런 천재형, 르네상스형 정말 그런. 근데 어떻게 또 로만 폴란스키까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세계적인 작가니까 아마 네. 감독들 사이에 그런 교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영화에 이렇게 깜짝 출연하는 유명한 배우들,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을 볼 수 있는데 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 뭐 잠깐 출연해 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우정과 지지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이탈리아 영화도 네. 참 우리하고 정서가 참 이렇게 비슷한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탈리아 영화들을 저희가 참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수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난니 모레티는 아마 현재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그리고 네. 앞으로도 대표할 네.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편의 조용한 혼돈하고 아까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 네. 아줌님의 댓글을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스스로 자정이 안 되는 정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할 듯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듭시다.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내일 아침 9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